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어제 26일 향년 89세로 눈을 감았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군부 쿠데타의 주동 세력이라는 낙인과 또 직접 선거로 당선된 첫 대통령이라는 상반된 수식어를 짊어졌던 삶을 살았는데요. 이에 대한 평가 역시 상반됩니다. 자, 자세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유한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예. 자, 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고 소식이 들렸었는데 사인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89세니까 네. 그리고 오랫동안 병상에 있었습니다. 2002년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뒤 건강이 악화되어서 다계통 위축증이라는, 그러니까 손해 위축증 등으로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진료 받아 왔고요. 네. 폐렴과 봉화지겸이 겹치면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는데, 이게 저산소증과 저혈압 증세로 오후 12시 45분 자택에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고 나서 1시 46분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으니까요. 예.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참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평가는 참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된 수식어를 짊어진 그런 삶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누구나 삶에 있어서 공과 가가 있죠. 예. 그러니까 노태우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된 것은 전두환 씨와 함께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를 주도했고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에 관여하면서 신군부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게 된 때부터입니다. 그 이후에 민주정의당 대표위원 시절 6.29 선언과 대통령 재임 시절 북방 통일정책, 오공청문회 개최 등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있지만 군사반란과 민중학살의 주범이고 퇴임 뒤 비자금으로 옥살이하고 서원도 박탈된 등 말로는 편치 않았죠. 예. 생애를 좀 찬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 현대사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예. 일단 군인 때부터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육군사관학교 11기로서 그 동기인 전두환, 정호영을 그 육사에서 만났고 예. 미국 유학에서는 특수전 대인 심리전 과정 마친 뒤 귀국해서 육사 11기가 주축인 하나에 가입합니다. 이거 불법 조직이에요. 네. 서울 인접에 고향한 그 육군 구사단장이었던 그 1979년 10.16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나서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과 함께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대통령 제거 없이 체포하고 무단으로 군을 서울로 진입시킨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실권을 장악하죠. 네. 이때 구사단장에서 수소경비사령관에 임명된 노태우 씨는 1980년 5.17 군부 정치 개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비상계엄 확대하게 되고 광주항쟁 무력 진압되고 전두환 씨가 8월 달에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 되고 이어서 국군 보안사령관 자리를 이어받고 그러니까 꼭 항상 이렇게 전두환의 2인자로 살았죠. 정치할 때 장관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늘 동기인 전두환이 챙겨주는 입장이었고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6.29 선언을 통해서 독자적인 자기 위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마저도 사실은 전두환 씨가 맞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노태우라는 이름과 6.29 선언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1987년 전두환의 4.13 호원조치 분발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한 6월 항쟁으로 국민적 저항이 분출하니까 당시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 씨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 김대중 사면복권, 구속자 석방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된 6.29 선언을 발표합니다. 예.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는데요. 절차적 민주주의 언론 자유 확대를 가져왔지만 이게 사실 정권 유지하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대증요법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평가를 받았고요. 또 이게 전두환 씨와 차별하면서 대통령 후보로서 위상을 과시하는 효과를 노렸지만 이런 것마저도 전두환의 후계자 관리가폰에 따른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을 정도니까 6.19 선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노태우 씨와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그야말로 그 파란만장한 그 제6공화국 대통령으로서의 삶을 살았죠.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캐치프레이즈인데 그렇죠. 걸고 36.6% 득표율로 13대 대통령 당선됐죠. 이 김영삼, 김대중, 김영삼 분열로 어부지리를 얻은 승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죄가 있기 때문에 참 사실 큰 소리를 못 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88년도에 치러진 4.16 총선에서 집권당이 참패하죠. 헌정사상 첫 여소야대 국면이 조성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되고 50 청산을 하게 되는데 전두환 씨를 청문회 자리에 서게 만들었지만 한계가 뚜렷했죠. 50 청문회, 광주 청문회, 뭐 그래서 일회 언론 통폐하 뭐 여러 가지 이 50 비리가 상당 부분 드러나긴 했지만 당시에도 5.18 발포 책임자를 밝혀내지 못한 것이 한계죠. 89년도 12월 31일 전두환 씨의 국회 답변을 끝으로 50 청산 종결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는데 그게 청산이 된 겁니까? 청산 안 됐고요. 그 90년에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 3당 합당을 이끌어서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죠. 민주자유당을 창당해서 정치적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가장 큰 공적은 이른바 이제 북방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사실 노태우 씨가 대통령으로서 가장 큰 공적은 북방 정책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평가가 안 나와서 저라도 글을 쓸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하면 89년도 2월 사회주의 국가 가운데 최초로 헝가리와 국교를 튼 뒤 같은 해 11월 폴란드, 12월 유고슬라비아 등 동국권과 수교를 넓혔고요. 90년 9월엔 소련, 92년 8월에는 중국 각각 수교를 맺었는데 이 활발한 북방 정책은 1980년대 중반기 이후 진행된 소련의 개혁 개방과 동국권 몰락이라든지 미국의 세계 전략 등 외부 환경에 힘입은 바도 크지만 이 자체로 상당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태우 씨가 가지고 있는 군인이었다라는 군부 쿠데타라는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연구가 좀 미진한 건 사실이에요. 이때 이제 그 국방 정책은 굉장히 평가받을 만하죠. 이 북방 정책을 통해서 북한과의 그 관계 개선에 나섰다는 그런 평가가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역시 북한의 고립을 노린 수였다. 이런 또 비판도 있어요. 뭐 양면의 동전의 양면인 것 같습니다. 이때 1988년 77 선언이나 89년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발표, 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의 91년 남북 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 선언 채택 등 통일 정책에 굉장히 적극성을 보였고요. 이 자체로 평가받을 만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게 이제 북한의 우방과 수교를 통해 북한을 고립시키고 남북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의도였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굉장히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국회 연설이라든가 이렇게 보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진보적이에요. 그건 주변에서 이제 시대가 이렇게 가야 합니다라고 하니까 따라간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건 대통령으로서 선택한 것이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끊임없이 남과 북의 갈등이 벌어지면서 대립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로 들어갔던 77 선언,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이 수준만 됐어도 이렇게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노태우 씨가 맨 처음 북한 고립을 노린 수라는 비판도 맞습니다. 뭐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평가가 됐으면은 이후에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남북 교류를
북방 정책에 따로 쓰면서 남북 교류를 주장하는 민간 교류 단체들을 모두 다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했거든요. 예. 예. 국민의 의견을 배제하고 육광하고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원 씨한테 의존한 비밀 외교였다. 이 부분도 맞습니다. 이 비판받고 있고요. 하지만 이 북방 정책, 남북 정책 여기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다시 평가해야 한다. 이제는 음. 예, 이건 제가 전공이 박사 전공이 북한학이다 보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아니, 또 그 외에 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소위 우리나라의 인프라 발전에 또 굉장히 또 힘을 썼다고요. 제가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 예. 5대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본. 예. 그리고 경부고속철도, 영종도 신국제공항 등을 기공하는 등 기반 시설 구축에 굉장히 박차를 가했고요. 그렇군요. 200만 호 건설을 시작으로 인천 신공항, 경부고속철도, 경부고속도로 확장,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부산 신항만, 서울 지하철 5에서 8호선 동시 착공, 전력난 해소를 위한 충남권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등 지금으로서는 하나도 벅찰 만한 일을 5년 임기 내에 다 시작을 했습니다. 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그리고 전국민 의료보험도 89년부터 실시됐는데 하지만 이 공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노태우 씨가 집권한 6공화국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 물가 폭등, 정경 유착 심화, 수서 비리, 한보 비리 등 대형 비리 사건도 굉장히 많았고요. 수동적이고 자기중심 없는 행동으로 물태우란 별명도 얻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김영삼 반발, 저항의 갈등 빚다가 결국 민자당을 탈당하는 대통령 민자당을 탈당한다고 그 집권여당 탈당한다고 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던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하네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할 것이 있지만은 그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비자금 문제인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 구속까지 됐었죠. 1995년 8월에 서석지 총무처 장관이 운을 띄웠어요. 뭐 나중에 뭐 시중에서 들리는 얘기로 뭐 농담삼아 한 얘기인데 뭐 이렇게 입을 막았는데 10월 달에 박계동 의원이 통장을 빼들고 국회에서 이야기했죠.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그때 터지기 시작하니까 이후에 이제 전두환 씨 비자금도 같이 터진 거죠. 예. 노태우 씨는 재벌로부터 재임 5년 동안 약 5천억 원의 비자금을 걷어들였고요. 퇴임 이후까지 쓰이고 남은 돈이 1,700억 원가량 있다고 실토해서 큰 파문이 일었는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다. 예, 많다. 한 8천억 원 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나중에 같이 구속된 전두환 씨 역시 기업들에게 관행적인 정치 자금으로 7천억 원가량 수금했다. 하지만 이제 보니까 더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노태우 씨는 1997년 대법원이 노태우 씨에게 재직 당시 비자금 조성한 죄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원을 선고했고 16년이 지난 2013년 이걸 다 완납합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뭐랄까 이때 사돈댁이랑 막 소송 걸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다 완납을 하게 됐는데 전두환 씨 29만 원밖에 없다 버티고요. 굉장히 이제 차이가 나죠. 어쨌든 이 비자금 문제 때문에 곤혹을 치렀고 나중에 비자금 남은 거 가지고 뭐 어디다 쓰려고 했냐라고 판사가 물어봤을 때 나중에 이제 남북 통일 관련된 이렇게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많을 텐데 보수 세력이 이제 정확한 정치성을 확립하고 하는데 이렇게 통치 자금으로 쓰려고 했다라고 재판에서 이야기했는데 자기 뭐 돈이라는 게 그렇죠 뭐. 아이 참. 근데 참 저는 그 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뭐 어떤 또 평론가는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 또 어떤 또 평론가는 그냥 노태우 씨 사망 이게 너무 이게 중구난방이라 참 저도 방송 진행하는 입장에서 참 씁쓸해요. 예? 사실은 이미 이제 재임 시절에 탄핵 소추 또는 이렇게 이후에 범죄로 확인이 돼서
이렇게 그 범죄자가 되면 대통령 경호법에 의해서 이 경호 빼놓고는 이게 예우가 다 이제 끝나는데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 호칭에 대해서는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방송 진행하고 있으면서 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라고 계속 또 존칭을 또 쓰고 있고 예. 또 평론가께서는 노태우 씨 계속 이러고 계시니까 예. 저도 방송 진행하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되나. 그게 이제 호칭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노태우 정권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12.12와 5.18 광주 학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세력들이 기득권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국립묘지 안장 이야기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사실 현재로서 13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원칙적이라면 국립현충원 안장의 자격이 있는데 이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 내란과 군사반란 등 죄명으로 무기징역 선고받았다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현충원 안장이 어렵습니다. 논란은 있어요. 97년 4월 12.12와 5.18 내란 군사반란 협의로 무기징역 선고받았죠. 이거 나중에 12월 달에 특별 사면됐거든요. 그래서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평가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장이라든지 현충원 안장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여전히 이때 육공화국 때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정치 공작에 의해서. 그래서 강력한 반대 여론이 있고요. 그래서 국가보훈처는 어제 노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관한 질문에 내란죄 선고 후 사면을 받았지만 내란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국립묘지법상 안장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참 마지막으로 총평을 좀 해주시죠. 모든 것에 명암이 있고 사람에게도 공과가 있죠. 노태우 씨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진행자께서는 저 노태우 전 대통령이라고 저는 노태우 씨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아직 한국사가 제대로 평가받기에는 벌써 이른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참 씁쓸해요 지금. 그래도 이 부분은 전두환 씨에 비해서는 좀 덜한 것 같아요. 대표적인 공이라고 한다면 우선 북방 외교를 통해서 정말 외교 측면에서 올바른 판단을 했다.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파격적인 방안들을 만들었는데 그 전략적인 접근을 해도 그때의 국회 특별연설을 읽어보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런 북방 정책이라든지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히 중국 소련과 지금은 사라졌죠 러시아 이 부분이 한국 경제 30년을 먹여 살린 근간이 되었습니다. 중국과의 그 무역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2.12와 5.18 학살을 지울 수 없는 원죄라고 하죠. 전두환 씨는 근데 여전히 버티고 있지만 노태우 씨는 망언을 했다가 실수였고 잘못이라고 거듭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대신 아들 노재현이 군이 5.18 묘지를 찾아서 참배하고 가족들에게 5.18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고 그러니까 잘못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전두환 씨보다 훨씬 낫긴 한데요. 이거는 역시 들으시는 노태우 씨 또는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는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이렇게 저물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